안녕하세요. 방송대 간호학과 교수 정성희입니다. 자, 생활과 건강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과 건강 증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이 공개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건강의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건강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이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이 없거나 또 아프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건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이제 임상적으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현재 겉보기에 건강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이 의학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모르고 지내다가도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까지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개념의 변화를 맞게 되었어요. 자,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고대 그리스 히포크라테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의 개념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인간의 신체, 정신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건강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그런 학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포크라테스의 건강에 대한 관점이 서양 의학의 뼈대를 이루면서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후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철학의 부류가 발전을 하면서 데카르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데카르트는 기계론적 우주관을 얘기했던 그런 철학자였는데요. 이 기계론적 우주관에 의해서는 모든 사물을 개념을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도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건강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신체, 정신 간의 관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신체 기관과 그 기관의 부분에만 초점을 두면서 인간을 단지 신체적인 측면, 즉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인 해석을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데카르트의 건강에 대한 관점이 그 이후 현대의 질병, 건강관 이런 것에 쭉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세기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다시 총체론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이라는 것이 단지 허약하지 않은 상태나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겠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 그래서 이렇게 토탈리, 그러니까 홀리스틱한 웰비잉 상태를 거론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게 어떤 생존의 추구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체적인 영향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측면들까지도 강조하는 것을 건강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건강의 개념을 정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972년에 허버트 던은 건강, 불건강,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는데요. 최고의 건강 상태, 안녕 상태, 그리고 불건강이라는 하나의 연속성 상에서 유동적으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로 건강한 픽 웰리스의 상태가 있는가 하면 죽음 직전에 아주 최저의 건강 상태가 있는데 그 연속선 상에서 인간의 건강이라는 것은 이 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지점에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건강이라는 건 유기적으로 그 선상에서 움직이는 유기적인 어떠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개념은 최적의 건강, optimal health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자신에게 가능한 최적의 안녕 상태와 기능 상태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최적의 건강 상태이다. 이렇게 개념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소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건강상의 결함이 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그 개인이 느끼기에 건강하다. 생활을 내가 영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약시나 생맹. 분명히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감각적인 기능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떠한 개인이 그 자신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해나가는데 별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편마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편함 없이 자신의 생활을 사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인 어떤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잘 이어져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적의 건강 상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허버트 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셀리라는 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셀리는요, 우리가 너무 요즘 잘 알고 있는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반응과 행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설명을 한 학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셀리예요. 이 셀리는 그래서 적응 모형이라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인간이라는 개체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고 반응해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건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받는 복합적인 어떤 자극들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반응을 해나가는가 하는 그 에너지를 구사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외부에서 좋지 않은 스트레스가 디스트레스라고 하죠. 해를 입히는 어떤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적응해 나간다면 질병을 경험하지 않고도 잘 적응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 이론이고 이게 바로 스트레스 적응 모형이다 라고 우리가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양에 관해서 우리가 서양에서 이제 건강을 보는 개념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은 어떨까요? 우리 동양의 건강 개념은 우리가 이제 동양인이다 보니까 많은 일상생활이나 그간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셔서 일단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동양의 사상이라고 하면 일단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고전의학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고전의학에서는 양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음과 양의 개념에서 건강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인체의 각 기관을 하나의 소우주다 이렇게 보고요. 각 개인은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는 개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건강의 핵심 개념은 바로 균형과 조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질병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침입을 해 들어오는 그 병균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인간의 개개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느냐, 즉 조화가 깨어지고 불균형을 이룬 상태, 그것이 바로 질병이다 해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균형과 조화가 깨어진 상태냐,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냐, 이런 측면에서 건강을 보는 게 기본적인 중국의 고전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동서양의 건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건강 증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 사회, 정신적으로 아주 그 포괄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실천 방법이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게 바로 건강 증진에서 추구하는 건강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양식도 자꾸 서구화되고 환경도 다양하게 산업화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변하고 있어요. 또 질병의 양상도 급성 감염성 질환에서 점차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의 변화를 갖고 오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것들과 더불어서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또 사망률의 감소, 평균 수명의 연장, 이러한 것이 바로 사회적인 변화로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좋은 측면에서의 변화인데, 이렇게 좋은 측면에서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되면서 결국은 건강 증진에 대한 요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개개인의 측면이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 증진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건강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이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1974년에 캐나다에서는요, 캐나다의 보건복지부가 70세 이전에 조기 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원인을 분석했어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자료 보고서를 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개선이 된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나 질병에 대한 이완율에는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더라는 그런 데이터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환경 요인과 생활 양식이 개인의 사망이나 상병 이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서 그 보고서가 바로 캐나다의 랄론 보고서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것들 간의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키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건강 증진의 개념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미국에서도 사망 원인을 분석해서 사망 원인의 약 2분의 1 정도, 즉 절반가량이 잘못된 건강 행동, 즉 잘못된 생활 양식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결과로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강 결정 요인으로서 거의 절반가량이 이렇게 개인의 건강할 생활 양식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로써 개인의 건강에 있어서 생활 양식이라는 게 중요하고 건강 증진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기본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국가적인 건강 사업의 목표를 생활 양식의 변화라는 것으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86년 건강 증진에 대한 오타와 헌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의 건강 평등 실현이라는 것에 아주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오타와 헌장이. 그래서 모든 사람의 건강 평등을 실현하겠다 하는 것이고, 건강 증진을 통해서 현재의 이 건강 불평등, 우리가 요즘 이 불평등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헬스 디스패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건강 불평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건강 잠재력을 자신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나 자원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동등하게 확보되고 제공되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동등하지 못하게 주어지는 원인이 무언가, 이것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의 요소로서는 각 개인의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건강 관련 정보를 꾸준히 효과적으로 잘 습득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정보만 제공해 줄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건강 교육 방안을 제시해주고 교육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일상생활 개선을 하는 데 필요한 수기를 강화시켜주는 실천적인 어떤 내용을 교육시켜주는 것,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하는 게 바로 건강 증진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오타와 헌장에서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가 되고 보고서 되고 헌장 발표하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건강 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이제 아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건강 증진은 무엇인지 개념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들이 복지 상태를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는 생활 양식을 발전시키도록 지역사회나 그 개인의 대책을 최대한 끌어내주는, 개발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건강 증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위험 요인들이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서 감소시켜주는 전략,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줄까 하는 그 통제를 강화하는 전략,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개선하는 다양한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광의의 의미, 협의의 건강 증진 나누어서 얘기를 하자면 협의의 그런 개념으로서는 형태 변화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생활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 건강 증진이라는 거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질병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건강 증진 활동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 증진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각의 단계에 맞추어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그 사람의 성장이나 발달을 잘 조치해주고 또 정서적으로도 가족 간의 인간관계와 또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게 발달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 이것을 건강 증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개선하고 또 좋지 않다면 잘 좋은 방향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증가시켜주는, 끌어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건강 증진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강 증진의 개념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인구학적인 변화를 갖고 왔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양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 건강의 행태도 변화했고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인구의 구성비가 달라지면서 우리나라의 인구학적인 변화를 그 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 첫 번째 큰 변화이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성질환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노인들이 많아지고 의학은 발달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아픈 상태로 질병을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생애에 있어서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료비의 부담도 또한 증가됩니다. 이렇게 질병 구조의 변화를 또한 맞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개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건강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100세 시대다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내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내겠는가, 이런 것이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건강 서비스가 내 주변에 뭐가 있는가, 나 좀 많이 받고 싶고 내가 지키고 싶은데 그런 거 이용할 수 있는 게 주변에 뭐가 있을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다양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또 우리 사회가 보건의료적인 환경도 개선이 되고 같이 맞물려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 급성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 또 내가 어디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 어떤 케어, 그러니까 큐어와 케어가 중심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큐어나 케어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변화가 되느냐? 자,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많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많은 여생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웰빙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이 그냥 수명이 긴 게 아니라 건강하게 길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웰빙으로 관심이 증가됐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하자면 뭐가 있어요? 웰다잉까지도 우리는 존엄하게 그럼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그런 웰다잉으로까지 이제 우리 개개인의 의식의 변화까지 가져오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보건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이제 머리를 싸매게 되었어요. 자,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에서는 건강증진기금을 마련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금이 마련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이 돈을 효과적으로 국민건강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그 실천을 위한 플랜들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건강 증진 사업이 활성화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국민 건강증진 정책의 방향을 잘 포괄적으로 제시해주는 이 헬스 플랜을 발표를 해요. 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말이 좀 길긴 한데요. 쉽게 우리가 헬스 플랜 또는 HP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5년마다 수립을 하자라고 해서 1차, 2차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4차 HP 2020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서 제시하는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세상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이 4차 건강 증진 종합 계획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4차 HP의 그러니까 건강 플랜이 어떠한 비전으로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지 5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과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어요. 그만큼 건강 증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 단락을 통해서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 증진을 얘기할 때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잠깐 질병 예방 행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방 행위다.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 이것이 예방이다 라고 우리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건강증진 활동이 예방행위인 것은 일단 맞습니다. 네,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질병의 위협과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자발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질병 예방행위예요. 자, 와이젠버그라는 학자는 예방적인 건강관리를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 증진시키고 건강으로부터의 이탈을 예방을 하고 발병이 된 후에도 그로 인해 나타나는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 이것을 전부 포괄하는 것을 예방적 건강관리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질병 예방을 1차, 2차, 3차 이렇게 3가지 차원에서 질병의 예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각각의 내용, 즉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것이 1차 예방 행위인지 어떠한 것이 2차 예방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병 예방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차 예방 행위부터 좀 볼까요? 질병에 대한 1차 예방이다. 그러면 건강한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에 노출이 되지 않게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차원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질병 원인이나 유발 요인을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사전에 질병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차단을 하려면 역학적인 조사가 이미 많이 이루어져야만 무엇이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라는 인과관계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1차 예방 행위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1차 질병 예방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은 뭐 예방접종을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줍니다. 그 다양한 예방접종 행위들이 모두 다 1차 예방에 해당이 되죠. 또 안전벨트를 매거나 헬멧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안전하게 장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금연,
콘돔 사용, 균형식을 섭취하는 것, 또 이상적인 체중을 평소에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예 법제화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의 습관이, 그러니까 실천이 너무 뒤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법으로서 강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 이제 필수사항이 됐고요. 술잔을 돌리는 음주 문화. 우리 과거에 많이 했던 문화예요. 근데 이로 인해서 비형 간염이 너무 많이 유행이 된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 문화를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아주 많이 해서 요즘은 이런 문화를 사실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외에도 다양한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1차 질병 예방 행위이다 하는 것 꼭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예방 행위. 자, 그러면 2차는 뭐겠어요? 이미 질병이 발생한 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질병을 조기 발견하거나 조기 진단 치료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건강 상태를 원래대로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 예를 들면 발병 초기에 발견을 해서 병의 악화를 차단하는 것. 이것도 바로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암인데 어떤 암 환자는 아주 말기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손 쓸 수 없이 그냥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아주 미미한 초기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은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되게끔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암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경우, 이런 게 바로 2차 예방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혈당을 체크를 계속 해나가는 거. 자기가 혈당이 높은지 이미 진단을 받아서 혈당을 체크를 매일매일 함으로써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행위들,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궁암 검사를 한다든가 유방 자가검진이나 유방 조영술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결핵검진을 위해서 피부 검사 아니면 흉부 액선 촬영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산업장에서 근로자 정기 건강검진을 우리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질병 예방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인지 2차라고 하는 거는 조기 발견, 조기 진단, 조기 치료이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3차 예방이에요. 3차 예방은 이미 질병이 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병이 발생을 해서 뭐 잘 치료도 하고 하는데 장애가 더 이상 치료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스탑이 됐다고 보일 때예요. 더 이상 치료되지 않고 사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런 경우가 바로 3차 예방 대상자가 되는데요. 그게 더 나빠짐으로써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질병이 있기는 있는데 가능한 한 그 상태에서의 최상의 기능 수준을 잘 유지함으로써 사실 궁극적으로는 다시금 정상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해주는 소셜 리엔트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로 두고 적극적으로 재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게 바로 3차 예방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건강 관련된 주변 지역사회에서의 시설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보건소에서 일단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나 뇌졸중 재활 프로그램 같은 만성병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활 프로그램들이 바로 3차 예방 행위로서 진행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환자들에게도 잘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요. 건강정보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은 어디를 봐도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소재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핸드폰 을 통해서 인터넷을 검색한다든가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고 또 TV나 이런 걸 들어도 케이블 TV나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올바른 건강 정보를 왜 활용해야 될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겠는데요.
불확실한 방법으로 건강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이 해야 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자꾸 개발시켜 줘야 되고요. 건강한 생활에 대한 동기로 자발적으로 건강 생활을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겠죠. 또 보건교육과 올바른 건강정보로의 접근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양해 줘야 될 겁니다. 또 적극적인 건강 개념 접근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또 대상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잘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정말 많은 건강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을 좀 해서 보자면 우선 가장 고전적이고 정통한 방법은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병원, 보건소 등을 떠올리겠습니다. 자, 의사, 간호사 등을 비롯해서 각각 전문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건강 정보를 얻는 방법이죠.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떤 선정된 중점 주제에 관해서 국가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주제별로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인터넷, 검진, 상담, 건강 교실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보건 교육을 이렇게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접근하기에 좋고 믿을 만한 그러한 건강정보 자원은 의료기관인데 그중에서 보건소나 병원이라고 했어요. 또 이건 말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바로 학교 보건의 형태죠. 2007년에 학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로 학교에는 보건 과목이 개설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이런 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재 가지고 있어요. 이런 토대가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러한 보건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좋은 건강 정보 자원의 첫 번째 형태라고 하겠고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요즘 아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매체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책이나 출판물이나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아주 다양한 매체들이 이 대중매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요즘에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다큐뿐 아니라 요즘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다 보면은 의료 또는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건강정보와 관련된 공공기관 사이트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다양한 대중매체들 속에서 건강이라고 치기만 해도 검색을 해도 정말 많은 알 수 없는 사이트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매체 인터넷 사이트들이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옥석을 잘 가려야 합니다. 자,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건강정보와 관련된 공공기관 사이트예요. 공공기관은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건강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인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공공기관 사이트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각각의 공공기관 사이트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건강 또 대처 방법들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을 아주 업데이트하면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웹사이트 중에는 공공기관에서 신뢰도를 전부 검증한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또는 그렇지 못한 사이트들도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건강과 관련된 웹사이트는 이것이 갖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접속하고 검색해서 뭔가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첫째, 장점은 뭐냐? 아주 편리해요. 요즘 뭐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뭐
거르지 않고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정보들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보여진다.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익명성 또 굉장히 올리기도 편하고 누군가가 나도 마음 먹으면 내가 그냥 특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어디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들었어 하면은 누구든지 또 올리기가 편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익명성이나 편의성이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간혹은 그것이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서 신뢰성이 있다라고 검증되지 않고 그러한 걸르는 장치 없이 그대로 오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과학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정보가 그대로 오픈이 되면서 때로는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보까지도 그대로 노출이 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측면을 우리가 이 건강 매체를 볼 때 생각해 봐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전문적으로 이 건강 대중 매체를 볼 때 그 건강 정보의 질을 이러한 7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적절성입니다. 이 건강정보의 내용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를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유익성이죠. 건강의 그 정보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유익한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충분성이에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그리고 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정보 이용이 편리하고 또 그 건강 정보를 실천하고 이용할 때 추가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도움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사용자의 편의성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고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건강 정보를 이용했을 때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자, 이게 되게 좋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라는가 이런 주의사항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지 그 경고성도 봐야 되는 그런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의 용이성 그리고 이 정보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도 봅니다. 이것을 현실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보의 질을 평가할 때 이러한 7가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고려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아주 많은 건강 정보들이 사용자들에게 건강과 질병 그리고 의료에 대한 이해나 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건강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기관에는 또 어떠한 건강정보들이 자원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사회의 그 건강정보 자원이 뭐가 더 많아진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자,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자원들. 우선 첫 번째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지역사회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기반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 협력을 통해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 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이에요. 해당 지역, 즉 도시 지역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지역 정도로 이제 관할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동 주민들, 우리 동에는 어떠한 건강 문제가 주로 많고 어떠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나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들은 원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어서 거기에 특화된 내용들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진료 수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밖에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제 여기 이 맵을 보시면 보건소 산하에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읍면동 단위로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지역 건강협의체나 실무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국 20개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또한 건강증진센터라는 건데요.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 건강증진센터 안에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주해요. 상주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의학적인 상담도 받아주고 영양이나 운동에 대한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것에 대한 처방, 주기적인 체력 측정, 이와 같은 개개인별로 맞춤형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의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이 보험공단에서는 건강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건강 관련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증진 관련된 것은 이 건강인 사이트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방법도 활용하는 방법도 여기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기관에서 또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은 내용이 바로 국민체력 100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자, 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어때요? 건강 증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고 체력, 체육, 지능 이런 용어가 들어갔죠.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체력, 국민들의 체력이나 건강을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고 있어요. 자, 각 지역에 위치한 체력 인증센터에서 국민의 체력이나 건강 증진의 목적을 두고 체력의 상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속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평가를 내려가지고 개개인별로 그 체력을 급수를 매겨줘요. 그래서 그 체력 등급에 맞는 맞춤 운동을 잘 처방을 해주는 그런 스포츠 활동 인증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좋은 건강 활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서는 비만과 관련된 지표가 상승을 하고 근지구력, 근력 등 기본적인 국민의 체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또 현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는 이렇게 국민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취지하에서 이런 것이 운영이 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증가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 같이 사회 간접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노령화가 되고 체력이 자꾸만 문제가 되다 보면은 이렇게 간접 비용이 자꾸만 증가가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진 다음에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그것을 미리 예방해서 국민의 체력을 잘 증진시켜 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질병률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체력 인증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급이 되게 되어 있고요. 만 13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등급별로 이렇게 성별, 연령별로 어떤 검사를 하는지 다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거죠. 청년기도 있습니다. 물론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체력을 측정을 해요. 성인기 이전에는 청소년기가 있어요.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나누어서 체력을 측정합니다. 물론 그 에이지마다 연령대마다 어떠한 체격을 검사하는지 어떠한 체력을 검사하는지가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지고요. 또 노년기에도 마찬가지로 체격이나 체력의 검사 내용이 약간의 차이를 가져서 주로 이제 노인기로 오면은 심폐지구력이나 협응 능력 또 평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주로 보는데 이것이 이제 낙상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그런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체력 100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외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건강, 신체적인 건강 측면에서의 기관들,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봤고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 또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지역주민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사회 내에 정신질환자가 있다든가 하면 이제 등록 관리를 하고 사례관리, 케이스
서포트를 계속 하고요. 데이케어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교육, 훈련 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요. 그 정신질환자들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우울 환자가 많아지면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 자살 예방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내용이 광역형, 기초형 해서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결국 자살 위기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각종 문제들을 잘 상담을 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뿐 아니라 주변에 활용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그쪽으로 이제 리퍼해주는 역할까지도 다 맡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가정의 건강을 초점을 둔 그런 센터라고 보겠는데요.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그런 가족정책 중에 아주 주요한 전달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2004년에 시범사업을 했다가 이것이 이제 2005년에 정착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가족의 돌봄이나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예방적인 선제적인 대응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다문화가 많이 다문화 가족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부모 가족이나 조선 가족 등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을 특수화해서 그 특수화된 분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가족 그리고 다양한 가족을 통한 통합적인 어떤 가족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서비스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사업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건강정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들을 몇 가지로 카테고리화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건강과 건강 증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개편된 그 교재 꼭 해당 부위 같이 활용하셔서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